안녕하십니까. 터놓고 말합시다의 아나운서 함윤호입니다. 그동안 도내 8명의 자치단체장과 전북교육감이 6일 지방선거의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과 검찰의 조사를 받아왔는데요. 공소시효 만료일인 12월 1일을 기점으로 모두 5명이 기소되고 4명은 불기소되며 정치적 운명이 갈리게 됐습니다. 기소 결과에 따른 행정 공백과 지역 여론의 분열 우려가 큰 상황에서 내년 국가 예산 확보와 전북 현안 해결을 위한 시간도 임박했습니다. 하지만 여야의 극한 대결 속에 쉽지는 않아 보이죠. 오늘 터놓고 말합시다는 월간 정치 토크 시간으로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아온 선출직들의 기소 결과와 지역 정치권에 미칠 파장, 또 내년도 전북의 예산 확보와 현안 해결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전북 정치권 이슈와 정치개혁 움직임도 함께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사전 녹음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송 당일의 정치적 상황과 조금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양해해서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유튜브에서 터놓고 말합시다를 검색하시면 실시간 보기와 다시 보기도 가능합니다. 많은 의견도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 도민들은 선출직들의 선거법 위반 결과와 정치권의 개혁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는지 김세별 리포터의 도민 인서트로 함께 들어보시죠. 6월 1일 지방선거에서는 고소고발이나 휴대전화 조작 등의 위법 사례가 난무했잖아요. 일단 의혹을 제기하고 나서 아니면 말자식이거나 무조건 아니라고 발뺌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유권자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웠거든요. 이런 문제들이 제대로 수사됐으면 하는데 공소시효를 앞두고 급하게 처리되는 느낌이 들어서 아쉽고요. 개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제대로 수사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민주당 공천을 받기 위해서 했던 치열한 당원 확보랑 지지율 경쟁들이 결국 지금의 선거법 위반으로 이어진 것 같은데요. 재판이 진행되면 행정 공백은 당연하고 재선거까지 치러질 가능성도 있잖아요. 매번 문제가 되는 이런 과도한 공천 경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꼭 실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 속에서 국회가 예산 심사할 때 여야가 극한 대결을 펼쳤잖아요. 전북 국회의원과 지자체장들이 노력은 하고 있지만 전북 현안이나 예산 확보는 뒷전으로 이미 밀린 것 같고 금융중심지나 공공의대 문제 등도 힘들다고 보거든요. 원팀으로 정치력을 발휘하거나 여당의 협치를 이끌어내서 도민들에게 희망을 줬으면 합니다. 올 한 해 전북 정치권의 기억에 남는 건 상대 후보 비방 문제나 취임 후에 집행부와 의회 갈등 같은 문제들이 더 기억에 나거든요. 비전보다는 정쟁이 더 많았던 것 같은데요. 이제는 건전한 감시나 견제가 될 수 있도록 여야가 한마음으로 협력해서 도민들의 근심을 덜어줄 수 있는 정치를 해주시기를 당부하겠습니다. 네, 전북 정치권의 개혁 과제와 또 우리 전북 정치를 바라보는 도민들의 의견 들으셨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북일보 이경재 개건 눈설위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참여자치 전북 시민연대 부패방지 시민센터 김현기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우선 말이죠. 올 한 해 마무리하는 정치 토크이기 때문에 정치 전반적인 평가를 말씀 들어보고 그 이후에 이제 선거 과정 속에서 일어났던 일들 이야기를 해볼 텐데, 자, 이경재 의원님, 대선이 있었고 또 우리 지역에서는 6월 1일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큰 선거 2개가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네, 뭐 대선은 다 아시는 것처럼 민주당이 뭐 약간의 차이로 0.3%포인트 차이로 이제 패배했는데 그에 대한 어떤 실망감, 왜냐하면 정치적 어떤 정서가 이제 그쪽에 많이 치우치다 보니까 예. 과연 미래에 대한 어떤 불투명 안개 속 이런 속에서 이제 출발한 것 같고요. 저희들한테 중요한 건 지방선거인데요. 일단 14개 시장군수, 도지사, 또 지방의회가 이제 출범을 했는데 예. 기대는 크지만 과연 이들이 주민 욕구 또는 도민 눈높이에서 얼마나 정책을 또 수행을 할 수 있을지 그에 대한 기대도 크고, 또 한편으로는 또 뭐 혼란스럽고 반복되고 뭐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그 실망감도 좀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돌이켜 보면은 우리 전라북도 지역에서 지난 그 정치 현상을 두고 보면은 일단 경선이 곧 뭐 당선이라고 보니까 경선이 아주 치열했고요. 예. 그 과정에서 엄청난 또 이 고소고발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불법 비리, 의혹 이런 것들이 다른 어느 선거보다도 좀 많지 않았던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예. 특히 단체장들 같은 경우에 뭐 허위 학력이랄지 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더 많은 그런 선거가 올해 선거였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예. 또 이제 뭐 정책을 이제 스크린 해가지고 내년부터 말하자면 실행을 할 텐데
그 과정에서 뭔가 좀 특출나고 독창적인 어떤 아이디어랄지 또 전라북도를 겨내낼 만한 어떤 차별적 경쟁력 있는 그런 경쟁력 있는 그런 정책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예. 과거 7기 지방 행정의 어떤 연장성이 있는 거 아닌가. 자, 그래서 내년 상반기랄지 이럴 때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이 주민들이 바라는 거는 이제 관행을 좀 탈피해서 어떤 혁신적인 마인드로 지역을 새롭게 디자인을 해라 이런 주문을 많이 하는데 과연 그게 부응하는 정책이랄지 또는 로드맵 뭐 공약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은 것 같아서 좀 약간 실망스러운 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 일단은 단체장들이 이제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지방의회는 견제를 하지만 단체장들이 현실을 좀 냉엄하게 진단을 하고 그래서 미래에 대비한 어떤 그 처방을 좀 해서 뭔가 역동성 있게 내년 한 해를 추진해 나갔으면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자, 대선에서 그 득표율 차이는 0.7%로 다시 정정을 좀 해드리겠고요. 자, 뭐 김관영 신임 지사와 정운천 국민의힘 도당위원장과의 협치도 모습도 있었고, 하지만 뭐 이상직 의원의 낙마하면서 이제 국회의원들의 정치력 뭐 이런 부분들까지도 함께 이야기가 되는 올 한 해 정치권 이야기. 김영기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대선과 관련해서는 우리 전북 지역은 항상 그랬듯이 대접도 받지 못하면서 몰빵하는 도잖아요. 근데 그 몰빵을 한 도치고는 또 아쉽게 패배를 해서 전라북도 도민들의 어떤 상실감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투명 이런 것들이 컸던 상처를 많이 받았던 한 해가 평가할 수 같습니다. 압도적 지지로 좀 표현을 다시 바꾸도록 그런가요? 하겠습니다. 네. 그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는 이번 지방선거는 확실히 과거 지방선거는 달랐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전라북도 도민들이 결국은 워낙 우리 전라북도가 변화도 없고 낙후되어 있다 보니까 그 어떤 큰 흐름으로 보면 변화, 개발 무엇인가 좀 뭐 땅이라도 파봐라 뭐 이런 어떤 분위기가 강하지 않았는가 표심 내부에 흐르는 어떤 큰 물줄기가 그러다 보니까 김관영 지사 우범기 시장 뭐 최근에 전북대 총장 선거를 봐도 예. 그 당선자를 보면 그런 한번 능력을 발휘해 봐라 뭐 이런 분위기가 전라북도가 과거 한번 그래서 중요한 그 어떤 그 도백이라든지 전주시 그 전북대 총장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이렇게 딱 느낌으로 보면 무엇인가 전국적 네트워크를 통한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이 과거의 어떤 퇴직 공무원류의 내용과는 확실히 구별되는 어떤 지점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확실히 과거 지방정부와는 다른 형태의 인물들로 구성이 된 특징이 있다.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이제 앞으로 역할들을 해야 하는데 본인들이 유세 과정이나 선거 과정에서 오랫동안 제기했듯이 중앙정부와 연줄이라든지 인맥 아니면 네트워크를 통해서 또 다양한 어떤 정치 경험을 통해서 지역 발전을 선도하겠다고 이제 주장을 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가는 아직은 평가하기에는 이른 것 같고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거법과 관련해서는 많은 분들이 그 이제 선거법에 올랐는데 저는 그 송하진 어떤 지사가 불출마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법으로 많은 30여 명의 사람들이 입건되었다가 최종적으로 14명이 기소가 됐잖아요. 전북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 그래서 그런 걸 보면 거의 핵심 관계자들이 다 망라해 있거든요. 근데 이러한 현상이 그 전라북도에서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의 압도적인 어떤 우위에 있는 조건에서 이미 20여 년 동안 축적된 어떤 권리당원 문제거든요. 그래서 비단 전북 자원봉사센터뿐만 아니라 그 관내 보조금을 받는다든지 위탁 받는다든지 아니면 출연을 하고 있다든지 이런 대부분은 일상적으로 당원 모집을 해왔던 게 공공연한 비밀도 아니죠. 근데 다만 전북 자원봉사센터는 내부 횡령 의혹 문제로 고발이 있으면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파일이 나와서 드러났을 뿐이고 빙산의 일각이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이제는 민주당이 답을 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이러한 경선제도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이러한 경선제도는 최소한 동원 대납 문제부터 시작해서 뭐 장수에서 명확히 증거가 드러났듯이 핸드폰
그 주소지 변경 문제라든지 대리투표 문제라든지 있었고 과거에는 어떤 건물에다가 이렇게 막 전화기를 몰아가지고 하는 그런 정도 내용이었잖아요. 그리고 예. 뭐 여론조사 기관에 뭐 후원금을 뭐 돈을 주고 이렇게 여론 조작하는 거 그런 것이 어떤 불법의 내용이었다면 지금 너무 불법 내용이 다양화돼서 이제는 손을 볼 때가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현역 단체장들은 결국 이제 5명이 기소되는 걸로 맞습니다. 됐잖아요. 그래서 예. 일반 지자체 4분하고 교육감까지 해서 이제 5분이 당선자 중에서는 기소가 됐는데 실제적으로 제가 이렇게 평가해 볼 때는 본인과 관련되는 뭐 학력이나 이런 것보다는 당선을 목적으로 상대 후보의 허위사실 비방 허위사실을 이렇게 공표하는 것들이 더 죄가 크지 않을까 이런 과정에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실제적으로 저는 그 이미 기소가 되지 않았지만 전주시 그 브로커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우 시장이 벗어났거든요. 예. 근데 의문은 여전합니다. 왜냐하면 팩트는 분명하기 때문에 많은 방송이나 이런 데서는 접촉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예. 실제로는 본인이 그 직접 전화해서 이렇게 만난 적도 있고 통화 내역은 언론 발표를 이렇게 쭉 보면 검찰의 내용을 보면 상당 부분 이렇게 통화를 했거든요. 많은 통화를 했는데 예. 뭐 증거가 불충분해서 그러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빠져나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중앙당에 그 취임하기 직전에 어떤 상관 리조트 워크숍에서 있었던 워크숍 사건의 어떤 문제로 윤리심판원의 어떤 징계가 한 번은 연기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결국은 곧 하게 될 텐데 그런 윤리심판원의 결과도 상당히 그 중요한 어떤 내용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 번에 이제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좀 정리를 하자면 5명이 결국 기소가 됐는데 전북 교육감인 서거석 교육감, 강임준 군산시장, 정원율 익산시장, 최경식 남원시장, 이학수 정읍시장 이렇게 기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4명은 허위사실 공표로 혐의가 적용됐고 1명은 금품살포 혐의가 적용이 됐습니다. 자, 그 혐의를 벗어난 분들이 이제 4분이고 기소가 된 분이 이제 5분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규 의원님 결과 앞으로 이제 법적인 소송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벌써 뭐 재판 1일 날 남원지청에서는 다 이루어졌고 예. 토탈 한번 이번 시간을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선거 사건과 관련해서 네네. 관심의 초점은 누가 기소가 될 것이냐, 누가 또 빠져나가냐, 사느냐 죽느냐 그렇죠. 관심의 초점이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거석 교육감, 강임준 군산시장, 정헌율 익산시장, 최경식 남원시장, 이학수 정읍시장, 서거석 교육감과 4명의 시장이 기소 대상으로 결정이 됐고요. 예. 그분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한 분은 그 뇌물 돈 문제, 비리 살포 문제,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허위 사실과 관련된 것들인데 일단 기소됐다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검찰은 일단 기소한다고 할 때는 그 판단 기준이 기소가 대상이다 할 때는 상당한 어떤 팩트 체크를 해가지고 혐의 사실을 인정을 규명을 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툼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5명은 앞으로 상당히 좀 근심 속에서 또 뭐 일을 해야 되겠고 또 자기 본인들은 뭐 기자회견도 통해서 밝히고 있긴 하지만 아무리 떳떳하고 하지만은 그 혐의 사실에 대한 것이 법원에 이제 넘어가게 되면은 목에 가시가 걸린 것처럼 행정을 한달지 주민 뭐 밀착 활동을 한달지 또 대외적인 활동을 한달지 여간 그 마음에 걸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건 빨리 좀 해결을 해서 나가야 되는 문제가 있겠고요. 한 명 하면 간략히 좀 살펴보면은요. 서거석 교육감은 뭐 다 아시는 것처럼 폭행과 관련한 그 의혹 제기에 대해서 사실이다 아니다 이 문제와 관련한 그런 혐의가 있고요. 또 강임준 군산시장 같은 경우는 전 도의원을 통해서 돈을 400만 원을 줬는데 또 그 문제가 되니까 다시 또 500만 원을 교부하면서 회유한 어떤 그런 측면이 문제가 돼 있고요. 정헌율 익산시장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상당히 애매하긴 한데 도시공원 민간 특례사업 그 협약서에 초과이익 환수가 있다 없다 이제 이 문제인 것 같아요. 조항이 있다라고 말을 한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상대방이 그건 없는 걸 왜 허위 사실을 입혔냐 마치 있는 것처럼. 예. 그러니까 이제 밑에 공무원들한테 취재를 하고 확인해 보니까는 협약서가 있다 그랬어요. 그럼 협약서를 보자. 내놔라. 네네. 그러면 뭐 그 의혹이 밝혀지는 거 아니냐 했더니 협약서를 내놓지 않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법정에서 다툼이 있어야 될 그런 문제로 이제 보고 예. 있고요. 그리고 또 정읍의 이학수 시장. 이학수 시장은 뭐 엊그저께 또 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좀 억울하다, 좀 부풀려진 대목이 있다. 그런데 내용이 뭐냐면은 구조초 테마공원 인근에 상대방이 약 5만 평 정도를 집중적으로 매입을 했다. 이건 부동산 투기가 아니냐, 이제 이런 걸 보고 문제 제기를 했는데 당사자는 무슨 부동산 투기냐, 그건 전혀 아니다. 김민영 후보가 이제 예. 그렇게 이제 해서 고발을 한 문제인데 이 허위 사실 유포냐 아니냐 이 문제하고 그로 인한 선거 민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이 두 가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 같아요. 예. 이 문제도 역시 법정에서 다뤄질 그런 사안이고요. 예. 이 5가지 사안을 놓고 이제 기소가 되어서 법정에 다툼을 갖게 되겠는데요. 일단 그 좀 아까도 얘기했지만 높게 봤던 기소 여부에 대해서 높게 점쳤던 우범기 전주시장 또 최영일 순창군수 예. 이 두 분은 일단 기소 대상에 빠졌습니다. 확실한 그 증거가 없다 그래가지고 빠졌는데 뭐 일단 본인들은 아주 그 홀가분하게 생각을 하겠죠. 예. 우범기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민주당 당 차원의 윤리에 이제 그 회고된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그 결과 이제 주시해 봐야 되겠고요. 또 최영일 순창군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걸 계기로 삼아서 더 열심히 행정을 통해서 보답을 하는 국민들한테 그런 행정 행위를 해줘야 되는 어떤 축제도 남은 게 있고요. 자, 이 대목에서요. 이 기소된 분들을 보니까 허위사실 유포 이게 상당히 이제 문제가 됐는데 과거에 그때는 이제 완산갑이었죠. 이무영 후보가 이제 장영달 후보를 상대로 한 허위사실 유포로 이제 당선이 되고도 낙마가 됐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박경철 익산시장도 마찬가지고 허위사실 유포가 상당히 중형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거 예사롭게 보아서는 안 되는 대목입니다. 특히 이제 허위 사실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기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이 있을 수 있고 상대방에 대한 허위 사실이 있는데 그렇죠. 상대방에 대한 허위 사실은 당선을 목적으로 진짜 아주 강력한 비방을 가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일례로 보면 그 장달 의원하고 이무영 그 의원 했죠. 그 다툼도 그 어떤 그러니까 빨간색이냐 아니냐 갖고 그 CBS 토론회에서 문제가 됐고 그걸로 고발 당해서 결국은 이제 옷을 벗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근소한 차이로 어떤 경쟁이 이루어지는 곳에서는 그게 경선이 됐던 본선거가 됐든 그 실제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허위사실 공표 문제는 법원에서도 심각하게 봐서 최소한 100만 원 이상을 벌금 이상을 받을 확률이 아주 높다. 물론 뭐 그런 우리 한국 사회에는 워낙 법조계가 변화무쌍해서 정관여부 받는 변호사를 쓴다든지 하면 막 빠져나오고 이런 것도 있지만 보통 경우는 그렇다고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무영 후보가 이제 장영달 후보에게 허위 사실을 말한 건 민주화 운동이 아닌 북침설을 주장하다 이제 징역살이를 했다고 실언이라고 했지만 결국 당선이 되고도 이게 허위사실 유포로 이제 낙마가 된 그런 사례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왜 이렇게 허위사실을 유포할까? 이 허위사실이 이렇게 중형의 무거운 형을 받을 수 있다는 걸 후보들이 모르는 바가 아닐 텐데 과연 정말 상대방을 비방해서 떨어뜨릴 목적을 가지고 했을까? 아니면 실수였을까? 이걸 어떻게 유권자들이 영향을 분명히 미칠 수 있죠. 저는 두 가지로 봐요. 그 상대방을 폄훼할 그런 목적, 의도를 가지고 그 자기적으로 하는 그런 사실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잘못된 정보를 마치 팩트 체크가 된 정보처럼 오일해가지고 발표하는 경우가 있는데, 약간 이무영 그 청장 같은 경우는 그 북침설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CBS 그 현장 토론에서 경찰청 직원들한테 확인을 했다는 얘기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사실 같은 어떤 얘기가 뒷받침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크게 이제 본 케이스고, 만약에 상당히 업돼가지고 흥분되고 그래서 토론회장에서 계속 주장을 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사실이 아닌 걸로 이제 판단이 됐을 경우에는 바로 다음 날 정정해서 그에 대한 뭐 사과랄지 이렇게 밝히면은 그것도 이제 상당히 희석이 되는데 그런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크게 죄가 인정이 된 케이스고요. 남원시장 선거에서도 그 토론회 과정에서 그 민정당 당원이냐 아니냐 그게 논란이 돼가지고
그 주장을 냈던 후보가 당선이 됐지만 결국 재판에서 낙마했거든요. 예. 그 민정당 당적을 확인을 못하니까 결국 허위사실이 돼가지고 낙마를 해갖고 예. 지금까지도 계속 그 뒤로 이제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예. 그 실제적으로 그런 그 우리 지역에서도 그런 큰 사례들이 당선된 단체장과 국회의원이 낙마하는 어떤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만만한 사안은 아닙니다. 네네. 네, 더 이제 덧붙여 말씀드리면 예컨대 이제 최규영식 나무시장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를 안 했는데 허위 사실이 내용이 소방학 박사인데 소방행정학 박사로 이렇게 기재된 명함을 돌리고 그걸 활용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거는 본인 자신에 대한 어떤 그런 건데 행정학이라는 말이 들어갔잖아요. 그럼 행정 단체장을 나오기 때문에 행정의 어떤 그런 연관성 예. 뭐 그런 것들을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한 건데 이런 부분들이 민심 투표권을 가진 사람한테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이제 이런 부분 아마 주시해 볼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제 허위 사실로 했는데. 그래서 이제 한양대를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이건 이제 상대 후보 이런 질문했던 경우는 거죠. 좀 약간 약하다고 봐요. 허위 사실이었던 정도가. 근데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강하게 인식이 돼가지고 원벌이 된 케이스고. 지금 이제 다툼이 있을 수 있는 경우가 이제 이학수 정읍시장 같은 경우인데 과연 이거를 허위 사실이었던 그런 떨어뜨릴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했느냐 아니면은 뭐 등기부등본이랄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증거 어떤 자료 이런 문제 차지를 빚었는가. 이학수 시장 본인은 의와 관련해서 기자간담회를 해서 사실은 좀 억울하다. 또 부풀런 또 과도한 측면이 있다 이제 해명을 하긴 했는데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건 아니다. 그게 핵심인데 그 김민영 후보 같은 당시 후보 같은 경우는 그걸로 상당히 소리를 봤다. 본인도 투기 의혹으로 몰았지 않냐 이렇게 보는 다툼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번 올해 대선거 지방선거를 보면서요. 우리 전북은 상당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거 꼭 유권자 입장에서 짚고 넘어가야 될 대목이 이제 대선에서 민주당이 0.7% 포인트로 이제 패배를 하니까 그 3개월 후에 이제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어차피 민주당이 될 건데 그래서 투표율이 굉장히 저조했습니다. 아울러 도의원 같은 경우는 22명이 무투표 당선이 나오고 그런가 하면 선거 브로커 전주시장 관련해서는 예비 후보가 브로커를 폭로하고 아울러서 도지사 경선 과정에서는 전북 자원봉사센터에서 당원 뭉치가 뭐 만장이 나오고 이건 뭐 근데 빙산의 일각이다. 그래서 여러 명이 수사를 받고 글쎄요 이렇게 선거가 치러지는 과정을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인지 선거 때만 이 도민들을 생각하고 선거가 지나고 나면 또 이 4년을 주인공과 대표가 돼서 정치를 지역을 이끌어가는 이런 구도, 그래서 이제 경선이 참 당선인 이런 구도, 유권자 또한 고민해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조금은 나아질 것인가 어떻게 좀 봐야 되겠습니까, 김영기 대표님? 그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브로커 사건이 있었고 또 장수 사건이 있었고 각종 사건이 있어서 지금 공천만 받으면 당선된다는 민주당 경선의 어떤 허구성, 이법성 이런 것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고 또 그 수사 당국도 과거에는 당내 문제라고 개입하지 않았어요. 웬만하면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뭐 어느 정도 적극적인지 모르지만 과거와는 다르게 일단 수사를 했고 경찰이 또 반부패 경기 수사에 대해서도 수사를 해서 했고요. 전북 자원봉사센터 문제도 다 백일화에 드러났고 그 다음에 장수 사건에서도 드러났는데 일단 장수 사건을 먼저 보면은요 뭐 수십 명이 연루돼 갖고 조사를 받고 입건이 되고 그랬죠. 그리고 기소도 이제 몇 분이 됐는데 거기에 보면 나올 수 있는 게 다 나온 건데 경선의 어떤 허구성이 핸드폰 주소지를 변경해서 그 투표권을 이렇게 행사하는 내용도 나왔고 경로당이나 이런 데서 핸드폰 모아가지고 대리투표 하는 것도 다 나왔고 선거운동원 차에서 또 돈 주고 하는 뭐 대납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돈을 살포하는 금전을 살포하는 것도 다 나왔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그 권리당원 경선이 가지고 있는 폐악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수사 과정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 어떤 모습이었고 더 큰 먼저 전주 이증선 후보 캠프에 있었죠. 이 브로커들의 문제는 그 권리당원 경선에 오랫동안 진행되면서 거기에서 획득된 어떤 당원 명부라든지 아니면 어떤 물리적인 걸 무기로 해가지고 후보하고 쉽게 말하면 딜을 협상을 통해서 무엇인가 당선 이후에
어떤 공사와 인사. 물질적인 어떤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집단들이 형성됐다는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브로커 사건에 그 브로커는 2명만 구속됐지만 한 명은 우리 전랍대 브로커가 저는 수백 명 있다고 봅니다. 선거 시기에 활동하는 다만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선거 시기에 이렇게 뭉쳐다니는 브로커들이 지역별로 다 있다. 이걸 허위 사실이라고. 아니 그게 왜 허위 사실이에요? 다 될 수 있지. 되려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불법을 했는가는 저는 모르지만 예. 선거 때마다 권리당원 경선에 쉽게 말하면 모집책, 소집책들이 비일비재하죠. 이쪽 각각의 내용에서 그래서 그런 게 있었고 그건 보편화되어 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권리당원 경선을 이번만 한 게 아니고 벌써 이제 20년 가까이 예, 예. 되다 보니까 선거 때 쓰기 위해서 어떤 내가 기업을 하면 기업 직원들을 전부 다 당원으로 가입시켜 놓고 뭐 이런 것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러한 과정에 있어서 자원봉사센터 문제는 단순히 민간 영역뿐만 아니라 관변 영역에서도 그렇죠. 쉽게 말하면 그 인사 문제라든지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장서서 그 쉽게 말하면 어공이라든지 아니면 기관장들을 통해서 당원을 모집하는 게 일상화돼 있다는 것들이 예. 그 드러나는 사건이죠. 그러니까 비단 전주시의 시장 선거 브로커만의 일이겠느냐. 비단 전북 자원봉사센터 사실 전북 자원봉사센터면 14개 시군 자원봉사센터가 있듯이 이걸 단순한 어떤 하나의 사건으로만 바라볼 수 없다라는 측면에서의 말씀을 강조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뿐만 아니고 우리가 입 후보자들이 지금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전략도 정치권이 크게 바뀌지 않는 어떤 문제의 핵심에 권리당원 경선이 있거든요. 예. 정치신이 출마를 하려고 하면 이 당원 모집에서부터 거의 교도소 담장의 칼라루에 서 있는 거거든요. 이 당원을 모집하는 과정에 금전도 많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 모집하는 중요 핵심 소집책이든 모집책이든 이런 사람들하고 관계 속에서 쉽게 말하면 의리되어서 이후에 선거 결과가 좋아도 그 사람들한테 그 쉽게 말하면 그 반대급부를 주지 않으면 안 되는 뭐 이런 것들이 자꾸 형성이 되고 이러면서 쉽게 말하면 건강한 의식이 권리당원 경선 준비를 한 1년 정도 하다 보면 기성 정치인이 돼 있거든요. 예. 이제 우리가 바래버렸다고죠. 이게 되고 또 이 1년 이상이나 2년 동안 당원을 모집하지 않으면 유력한 경선 후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리 다 포기해버리는 거죠. 예, 네. 미리 다 아이고 그 선거판에 어떻게 들어가. 그러니까 당원 모집고 그럴 엄두가 안 나가지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접근이 안 되는 그러다 보니까 그 밥에 그 나물에 그 안에서 이미 그런 쪽에 달통한 프로들이 많이 쉽게 말하면 선거에 참여하고 그들끼리 속에서 어떤 사람은 당선되고 떨어지고 이것이 반복되고 있다. 그래서 정치 발전을 저해하는 또 치명적인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실제로 뭐 이 선거 불법 관련은 2명이 구속이 됐고요. 또 한 명은 지역 일간지 기자가 또 기소가 되는 그런 상황에서 그 일부분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91년에 지방자치의회가 부활하고 이제 95년 지방자치 그러니까 이제 자치단체장을 뽑는 선거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8번째 선거잖아요. 그러니까 30년 가까운 시간이면 어느 정도 이런 부분들은 개선이 돼야 될 텐데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이제서야 드러난 부분으로 해석하는 걱정의 목소리의 시선도 상당히 많아서 권리당원 경선은 2004년 이후부터 시작됐거든요. 열린우리당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 초기에는 이러지 않았어요. 처음 도입한 제도고 시민 참여라든지 뭐 당원의 직접적 민주주의 이런 것이 돼서 신선함이 있었는데 그게 몇 번의 선거를 치르는 과정 중에서 블록화돼 버리고 이러면서 쉽게 말하면 당원 모집에 사활을 걸게 되고 이러면서 가진 어떤 불법과 탈법 편법들이 이제 고쳐가 돼 버렸다고 봐야죠. 그래서 그 이게 당심과 민심 왜곡이 여기서 발생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알겠습니다. 어떤 민심의 흐름하고 그 권리당원 경선을 통한 당심의 이름, 뭐 여론조사도 있지 않느냐고 말을 어떤 사람들이 해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현재 정치 지형에서 바쁜 일상 속에서 여론조사에 응대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 당원들은 전화하면 5분, 10분이고 무조건 응대합니다. 거의 이 당원들도 훈련된 프로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원을 많이 모집한 사람은 여론조사도 그 일반적인 여론조사 다르게 팍 올라가요. 예를 들면 이번에 장수에서 여론조사 응답률이 40%가 넘었거든요. 그 농촌 쪽에서 그 연로한 분들이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그 ARS 여론조사를 40%가 응대합니까? 이건
그 조그마한 동네이기 때문에 다 조직화돼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죠. 이런 예. 문제는. 이 유권자 입장에서 우리가 이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선거를 이렇게 이제 바라보면서 걱정이 많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정말 공사와 인사를 대가로 선거 브로커가 개입돼서 당선이 된다면 그 자치단체장이 소신껏 그 지역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바로 걱정이 되고요. 또 이 공소시효 이제 12월 1일로 끝나서 기소가 되면 소송 가야 되고 이 공백산이 또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좀 온 힘을 다해서 지역을 위해서 일해야 될 시점에 또 에너지가 분산이 될 수 있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들 많이 나옵니다. 소신껏 잘하길 바라는 우리 지역민들의 의도와 다른 길,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걱정 어떻게 보십니까, 이경준? 그 선거 사범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지금 이번 6일 지방선거에서 경찰이 그 수사한 그 선거 사범 약 170여 명입니다. 근데 공소시효가 6개월이기 때문에 빨리 수사를 해서 이제 검찰이 어쩌면 검찰은 이제 기소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넘기면 검찰이 하는데 6개월간 이 조사를 한다는 게 아주 그 빠듯해요. 물론 이제 행정 공백이랄지 또 행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빨리빨리 좀 하자 해서 6개월 공소시효를 두고 그러는데 그에 대한 패단도 많지 않습니까? 또 아까 이야기한 그런 권리당원 문제랄지 또는 뭐 책 출판일 때 그 책을 막 그렇죠. 1000권씩 사주는 문제랄지 또 공무원들이 개입해가지고 다음 그 인사 때 반영을 하는 뭐 그런 요구도 있고 근데 이제 충성도랄지 농공행상이 다 반영이 되기 때문에 선거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건데 그 핵심에 있는 거는 맞아요. 권리당원 문제가. 그래서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개선을 할지 이 자리에서도 몇 차례 이야기한 것 같은데 민주당은 이런 지적 비판을 듣고도 아무런 움직임이 없잖아요. 네. 이 문제는 다음 총선 때 상당히 좀 크게 다뤄져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이제 공소시효 문제와 관련해서도 그 6개월 안에 과연 이 사범을 다 정확히 팩트체크하면서 또는 연관성을 따져가면서 할 수 있느냐. 그건 검찰 시각은 절대 지금 부족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뭐 황금천 전조지검 차장검사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 공소시효가 6개월에 불과하다 보니까 수사의 어려움이 너무나 많더라. 또 선거사범은 다른 사건과 달리 법리가 복잡하고 또 사실 확인이 되더라도 법리 검토 또 대법원 판례까지 해야 전국적으로 공통된 그런 법 적용을 그렇죠. 해야 되기 때문에 예. 대법원 판례까지 다 검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대검의 지휘를 받아야 돼요. 일반 사건과 달리 선거사범은. 맞습니다. 예. 그래서 6개월 가지고 하기는 상당히 빠듯하고 특히 이제 이 선거 수사권이었기 때문에 경찰서 수사한 거를 넘겨받아갖고 다시 봐야 되는 어떤 문제 그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애당초 이제 선거 공소시효를 6개월로 둔 거는 이 선거사원 가지고 너무나 시간이 지연되면은 임기가 4년인데 일도 제대로 못하고 그래서 빨리빨리 좀 진행을 시키자는 게 취지였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선거사원도 늘어나고 복잡하고 그래서 문제가 좀 많이 있고 그냥 제대로 짓지도 못하고 그냥 대충 하는 그런 사람도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뭔가 다른 어떤 제도적 보완 장치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예. 또 이제 황금천 차장검사가 또 하나 그 어려움을 토론한 것 중에 하나는 검찰청법이 개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찰이 어떤 직접 수사권이 없다 보니까 더 사건 처리 어려움이 많더라. 예. 경찰이 넘겨온 사건을 그냥 그대로 또 처리할 수도 없잖아요. 또 하나하나 다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간이 빠져돼가지고 어떤 졸속 수사, 좀 졸속 기소 이런 것들이 예상이 되고 있다. 이런 측면을 알겠습니다. 이야기를 드리고 차제에는 뭐 좀 제도적 보완 장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자치단체장 관련된 선거 이야기를 해봤다면 이번엔 우리 10곳의 지역구 한 곳이 당말해서 이제 9명, 뭐 정우춘 비례의원까지 포함하면 10명의 국회의원이 이제 뛰고 있는데 국정감사에서 그 활약 또 예산 정국에서의 활약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이 10분에 대해서 뭐 일간지에서는 뭐 깜냥이 없는 국회의원들 뭐 이런 비판도 할 정도로 실제로 존재감을 우리가 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도 한 해가 이제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글쎄요, 이분들 뭐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좀 두 분은 평가를 하고 계실지 김영기 대표님. 저는 막 10명을 다 동일 선상에 놓고 다 그 능력이 안 된다고 비판하는 건 반대합니다. 네. 그건 정치 허무주의만 양산하는 거고 객관적인 평가라고 볼 수도 없거든요. 네네. 그러면 우리가 정우찬 의원 같은 경우 열심히 나름대로 뭐 고분분투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또 어디서는. 예. 그럼 그건 또 인정해 줘야 하고 또 많은 네트워크도 신영대 의원도 뭘 하고 있다고 그건 인정해 줘야 하고 예. 그렇지 않은 의원들과 이렇게 좀 구분해서 평가를 해야지
너무 막 몰아치기로 시원하긴 하죠. 다 갈아엎어야 한다. 좋은 말인 것 같지만 실상은 현실은 또 그렇게 이루어지지도 않고 좀 차별적인 어떤 대응들이 필요한 거 아닌가 보는데 예. 보편적으로 보면 많은 이야기들을 하지만 어떤 예산 배정 문제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과거보다 나아진 게 전혀 없거든요. 본전치기도 어렵다고 봐야 하나요? 그러다 보니까 뭐 예를 들면 예산이 늘어나면 좀 뭐 늘어난 대로 이렇게 같이 늘어나고 줄으면 준 대로 줄어버리고 그래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강로도를 하나하나 뜯어보면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는 게 우리 전라북도의 어떤 예산 전국에서의 내용인데 예. 1차적으로는 얼마 전에 뭐 익산에서 뭐 청소년 관련 단체가 공모해서 됐는데 예산을 나눠 갖고 공모해서 떨어진 광주축하고 예. 예산 똑같이 배정했다고 하네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사전에 인지해서 전북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이게 무슨 말이나 되냐. 공모해서 공모전을 해가지고 1등으로 당선됐으면 거기에 예산이 주어지는 게 당연한데 그걸 또 반절로 나눠 갖고 주고 이런 것들이 왜 이뤄주는가. 그러면 네. 전북 정치권이 밀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공모해서 떨어졌을 때 그렇게 나눴겠어요? 하나도 안 왔지. 그러니까 이건 심각한 문제다. 그렇다면 물론 그 국회의원 숫자도 적고 뭐 선수도 낮아서 힘들다고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것들을 사전에 인지해서 이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목소리는 하나도 없었거든요. 결과에 대한 이야기는 있지만 그래서 그런 거에서 보고 현재 지금 공공의대 문제도 잠복돼 버렸어요. 그렇죠. 지역군 이용 의원도 말하지 않고 여타 의원들도 다 입을 다 닫고 있어가지고 이용호 의원이 발언을 하긴 하죠. 강하게 또 국민의힘 상대 같은 당 의원에게도 문제 제기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이게 한 목소리를 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어려움이 있는데. 그리고 그러면 지금 의안을 제한도 않고 있잖아요. 상임위에서 그건 그 지역군 이용 의원이 더 적극적으로 원내대표 선거만 나갈 생각하지 말고 그런 걸 해줘야 더 그런 데서도 지지받고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일단 국민의힘은 뭐 집권 여당인가 그렇다고 치고 절대 다수를 가지고 있는 민주당은 이거 과거에 다 끝까지 한다고 공언했던 사안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거의 발언들이 없거든요. 어차피 한 번씩 잊어먹을 만한 신용으로 하는 정도고 그래서 전혀 이번 회기에 아예 논의도 안 되는 확률이 지금 높아진 상황이거든요. 무게중심이 과거에 우리의 숙제들에서요. 특별자치도 법안이라든지 뭐 새만금 사업법 이쪽으로 이제 무게가 특별자치법은 어차피 전라북도가 중심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국회의원들은 뒤에서 서브만 하면 되는 사안이고 그 각각의 지역별로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있으니까 자기 지역의 현안들을 최대한 예산도 반영하고 일이 실행될 수 있게 해주는 건 국회의원들의 역할이거든요. 특별자치처는 어차피 지금 전라북도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강원도 대구 이제 우리 전라북도 공중에 떴잖아요. 그래서 그 노력 같이 하면 그냥 될 수 있는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고 실제적으로 그런 현안 사업들이 지금 상당히 표류하고 있는데 핵심적인 게 금융 중심지 문제도 이제 거의 이야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판단을 해봐야 하거든요. 우리 전라북도 현안 사업으로 본질적으로 그걸 책정한 게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데 추진력이 없어서 안 되는 건지 이런 걸 판단해서 잘못됐다고 판단이 들면 지금이라도 폐기를 하든지 하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내든지 아니면 강력하게 밀어붙여서 빨리 끝내야 하거든요. 몇 년째 지금 그것만 갖고 붙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사업도 없고 그것도 없고 그러니까 뭐 어느 신문 보니까 뭐 500억 이상의 사업이 거의 없다며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큰 사업들은 어디 다른 지역에서는 막 몇천억짜리 사업도 해가지고 결국은 몇 년 안에 실행이 되는데 여기는 그 조그마한 사업들도 우리가 언제까지 20억 30억 예산 배정됐네 안 됐네 갖고 고민해야 합니까? 좀 큰 틀에서 단결해서 정치권 전체가 큰 틀에서 움직여서 좀 큰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의 집중과 선택을 좀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언제까지 전북의 정치력을 탓할 것인가. 지금 뭐 3선 의원이 없는 초선과 재선으로 구성된 우리의 정치력 긍정적인 목소리보다는 아쉬움의 목소리가 많은 게 지금 현실인데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이경기 의원? 뭐 결국은 정치력의 분화
나타난 이제 현상이거든요. 예. 과거에 이제 국민의당 또 민생 정당 이렇게 분화되는 과정을 겪으면서 이런 현상을 몰고 왔는데 일단 우리 정치권이 비판을 받는 건 뭐 당연하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하는 일도 별로 없고 되는 일도 없다. 이게 이제 우리 도민들이 보는 그런 자조적인 시각이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은 대통령 공약 사업이랄지 또는 전라북도 현안 이것들을 추동시켜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추동되지 않고 잠복해 있고 결국은 전라북도 몫으로 남겨진 공공의대 이 법도 누가 하나 본 액션 플랜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냥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의 간사가 이건 안 돼 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핵심은.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정치력이 발휘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비유를 하는 게 옛날에 꼭 우리 한국 축구하고 똑같다. 드리블을 하고 문전까지는 가는데 슛을 할 때 어머니들은 그냥 그런 엑스포를 결정력. 그런 것들이 없어가지고 결정력이 부족하다. 도민들로부터 예. 되는 일도 없고 한 일도 없는 그런 정치권 아니냐. 근데 결국은 사실 민주당 중앙당에 대한 영향력 또는 정부 부처에 대한 영향력이거든요. 이게 정치력이라는 게. 예. 그런 부분들이 뭔가 좀 활력을 높이면서 액션을 좀 보이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뭐 옛날에는 얼마나 농성도 오고 삭발도 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끌어내기도 하고 또는 전국적인 어떤 뉴스의 어떤 초점으로 만들면서 관철시켜 나가기도 하고 그런 것도 하나도 좀 보이지 않고 과거에는 원내대표가 우리 이강래 의원 같은 경우가 원내대표 시절에 무슨 일이 안 돼요. 안 받아주죠. 약속도 이행을 않잖아요. 좌시하지 않겠다. 기자회견에 좌시하지 않겠다는 워낙 말을 쓰다 보니까 이강래 의원을 원내대표를 좌시하지 않겠다 별명을 이제 붙여줬는데 기자들이. 근데 지금은 좌시하지 않겠다는 이 말조차도 지금 없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요. 네. 그래서 이 3선 4선의 어떤 중진 공백이 꽤 크구나. 특히 이제 3선 4선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전화 통화로도 장관한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이건 대통령 공약인데 이게 이렇게 됩니까? 해서 추동을 시켜 나가고 정부 어떤 의제로 관철시켜 나가는데 그런 걸 못하고 있는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상위 배정 같은 경우에 맞습니다. 지역 우리 국회의원 지역구 10명인데 상임위에 3명씩 2명씩 몰려 있어요.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대목이에요. 한 명씩 카바에도 지금 6개, 7개가 비어 있는 상황일 텐데 이런 경우는 예컨대 대구 경북 같은 경우는 3선 4선 의원이 조차 모임을 합니다. 오늘 그 상임위 배정 앞두고 오늘 식사 좀 합시다 아침 하고 불러가지고 우리 3선 4선을 뒤로 빠질 테니까 조선 재선 여러분들이 하나씩 고르세요 상임위를. 그리고 빈 데를 3선 4선이 가요. 그래서 상임위가 안배가 되도록 그래서 업무 현안 이런 것들이 누수가 되지 않도록 촘촘히 이렇게 엮어가는데 3선 4선 중진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 이제 초선 재선이다 보니까는 개별적인 어떤 의사에 맡겨주다 보니까 한 상임위에 3명씩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농해수위가 지금 그런 거잖아요. 또 2명 들어가 있는 상임위도 있고 이런 것들 보면은 정치력 약화 어떤 현상을 단적으로 드러내주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은 3선 4선 좀 키우고 또 부려먹고 우리 도민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도민들한테 전라북도에 손실 끼치는 역작용으로 결과되고 있지 않냐. 그래서 좀 크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알겠습니다. 자,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정치 토크 참여자치 김영희 대표와 전북일보 이경재 개군 논설위원 함께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 다시 보기 가능합니다. 자, 어떤 정치권의 목소리, 지자체 선거 또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요. 이번에는 의회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사실 이제 김관영 지사 이후에 전북문화관광재단 이사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었고 그 뒤에 이제 전북개발공사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었는데 3주 후에 이제 사의를 표명하고 서경숙 전 사장이 떠났습니다. 또 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이 지금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진행이 되고 있어서 의회의 어떤 역할 또 행정과의 어떤 갈등 봉합이 됐다가 다시 또 갈등이 이루어지고 있고 어떻게 좀 진행되고 있는지 어떻게 평가하는지 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김영희 대표님. 네, 김관영 지사 체제가 들어서서 전라북도 출연기관장에 대한 인사 그리고 비서실을 비롯한 핵심 인사의 과정 속에서 전통적인 어떤 도의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2명이 무투표 당선을 한 데서 볼 수 있듯이 전통적인 어떤 민주당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40명 중에 37명이 민주당입니다. 같은 그 민주당 안에서도 뿌리가 깊은 변하지 않는 어떤 민주당 그룹으로 형성되어 있고 김관영 체제는 같은 민주당이라면 신체제거든요. 그래서 일단 정서적인 불일치가
출발부터 저는 있었다. 이렇게 차이가 있었다. 예, 보고요. 예. 또 김관현 지사의 그 어떤 발언이나 취임사나 여러 가지를 보면 무엇인가 그것도 지금 중앙에서의 역할을 통해서 전라도에 뭔가 한번 돌을 던져보겠다는 거거든요. 변화에. 네네. 그런 과정이 좀 과했다고 봐야 하나요? 그러다 보니까 인사를 하는 과정을 보면 철저히 어떤 기업의 능력주의 이런 걸 해서 안 쳤는데 대부분 광주 전남 사람이 많았거든요. 네네. 그리고 전라도 사람들의 그 속에서 어떤 느끼는 소외감 이런 거 있었을 것 같고 초기부터 일단 언론과 부딪히잖아요. 기자단하고 공보관은 지금까지는 전통적으로 어떤 기자 출신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어떤 목처럼 인식돼 왔는데 전혀 타지 사람이 들어오게 됐고 비서실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인 정무 쪽도 그렇고 이러다 보니까 물론 특보나 이런 분은 전 의원도 있고 그랬지만 현재 그 교관 임명 과정에서도 쉽게 말하면 그 어떤 지역에서 많이 호흡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지역 사람을 하더라도 많이 호흡한 사람은 아니고. 근데 오히려 김관영 타지. 지사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나는 학연 지원 혈연에 연연하지 않고 인사 능력. 그러니까 저는 그걸 나쁘게 보지 않아요. 그런데 서경수 전 사장 같은 경우는 전문성 부족과 여러 또 부산저축은행 관련된 이제 편파가 있어서 문제가 돼서 이제 결국 낙마를 한 이제 건데. 그런 이제 인사하다 보니까 의회하고는 당연히 네네. 의회는 전통적으로 보면 결과공사는 퇴직공무원이 하는 걸 오랫동안 봐왔고 그랬었죠. 그렇죠. 지역에 웬만한 데도 타지 산 적도 있지만 또 지역 예술인들도 했고 뭐 이런 것들을 일상적으로 그 봐왔었는데 전혀 자신들과는 어떻게 보면 생면부지의 인물들이 주요 직책에 앉게 되면서 의회 내부로는 옳고 그름을 떠나서 어떤 소외감들을 가졌다고 볼 수 있고 이런 갈등들이 이제 축적돼 오다가 1차전은 신영 그 예술이죠. 전북문화고 하는 건 네. 예. 거기에서 1차전은 했지만 의회가 참패를 하죠. 실패를 하고 더 이제 벼르고 있다가 개발공사 사장 선임이 이루어졌는데 그 개발공사 사장이 이제 또 뭐 현대자동차라고 하나요? 그쪽 임원 출신이다 보니까 당연히 여기와는 또 괴리가 있었을 거고 그 와중에서 이제 어떤 의혹의 문제들이 증폭이 되면서 결국은 우여곡절을 겪다가 3주 만에 이제 스스로 용퇴하고 다시 이제 서울로 갔죠. 갔는데 이 사건인데 결국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그 의회에서 많은 문제제기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인사청문제도를 바꾸는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데 지금 거꾸로 가고 있거든요. 우리 전라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인사청문제도가 있지만 법의 보호하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렇죠. 협약에서 이루어지는데 오랫동안 인사청문회에 있어서의 도덕성 검증을 쉽게 말하면 공개했던 광주가 거꾸로 비공개로 갖고 인사청문 협약의 내용이 뭐 숫자는 늘어날지언정 정책만 하는 데도 있고 그러면서 점점 인사청문 제도가 유명무실화 돼가고 있어요. 실은요. 알겠습니다. 그런 어떤 지점에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얼마 전에 보니까 도의장이 법 개정을 강력하게 주장했더라고요. 전국 회의에서. 근데 결국은 의회의 인사청문제도가 제대로 뿌리 내리려면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갖고 법의 보호를 받지 않으면 어려운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법의 보호를 받지 않은 인사청문대에서 내가 어떤 의혹을 제기했어요. 근데 그 의혹이 제대로 이렇게 설을 했다고 보면 바로 명예훼손 고발당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면책특권이 없어요. 의회는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함부로 또 문제제기도 못합니다. 악심 먹고 막 고발하면 다 당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법의 테두리 법 개정이 필요한 어떤 시점이 오지 않았느냐. 지금까지는 우회했거든요. 전국적으로 지방자치가 법 개정이 안 되니까 또 인사권은 또 집행권자의 고유 권한이다 보니까 협약이라고 하는 양해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청문회가 형식적이 되고 이런 과정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극복이 지금 필요한 때인 것 같고 인사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그 김관영 지사의 능력주의하고 의회가 갖고 있는 영구주의가 부딪힐 것 같아요. 자, 뭐 일당일색의 의회는 이번 민선 8기에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계속 그래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같은 민주당 안에서도 온도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어쨌든 의회의 목소리가 좀 더 강하게 나와야 되는 시점, 또 의회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는 시점에서 김관영 체제 속에서의 행정에 대한 감시 견제, 그 첫 순서가 이제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이제 인사청문회인데 뭐 행정사무감사는 뭐 대체적으로 평이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고 인사청문회는 글쎄요 어떤
지금 이제 6개월밖에 되지 않은 이 김관영 도지사 체제에 대해서 의회가 평가를 제대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이제 창구가 됐는데 결과적으로는 뭐 언론에 KBS 단독 보도가 부산저축은행 사태 관련해서 나간 이후에 이제 3주 만에 사의를 했는데 의회의 어떤 능력, 의회에 더 주문하고 싶은 내용 있으시면 이경재 의원님 좀 말씀하시죠. 그에 앞서서 이제 청문회와 관련해서 한 예. 말씀 붙이고 넘어가면은 일단 그 청문회 실시 그 협약서에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진행하고 2차 업무 능력 검증은 공개를 뭐 원칙으로 한다 이제 이 규정 때문에 했는데 예. 저도 이제 우리 김 대표가 이야기한 그런 내용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저 차제는 이거는 검증 도덕성이든 뭐 능력이든 다 공개해야 된다고 봐요. 그 법 개정을 통해서 이렇게 제도를 만들어야 되고 왜냐하면은 아마 출연기관장들의 연봉이 대개 한 8천, 9천 정도 될 겁니다. 이게 다 시민 우리 서민들의 예산으로 주고 있거든요. 예. 이런 예산을 주면서 뭐 도덕성은 따로 업무 능력은 따로 이건 안 된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청와대도 문재인 정부 들어가지고 그동안에 5개 항목을 제단을 했는데 그 후에 7대 항목으로 확대를 그렇죠. 했어요. 그 예. 대상이 뭐냐면은 병역 기피랄지 부동산 투기랄지 세금 탄로랄지 또는 유장 전입 뭐 논문 표절 문제 음주운전, 성 관련 범죄 이렇게 7개 확대를 했거든요. 예. 적어도 청와대가 도입한 이런 7대 범죄만큼은 철저하게 검증을 해야 그렇죠. 되겠고요. 예. 또 이것도 공개하냐 비공개하냐 이건 당연히 공개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도의회가 집행부에 요구한 앞으로 그 공개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은 전적으로 맞고 앞으로 그렇게 저는 갈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도민의 눈높이고 또 당연히 맞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도덕성이 규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예 나서지를 말해야죠. 해당 당사자가 또 그 인사권자는 추천을 하지 말아야 되겠고요. 예. 근데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는 조금 실망이 커요. 왜냐하면은 의회는 집행부에 대한 감시 견제 기능이 제일 본연의 기능이고 예, 우리나라 제도는 적어도 이 적절한 긴장관계를 대립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관과 기관 간에 그래서 상당히 긴장관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 지금 보면은 청문회 제도 때 그것만 긴장관계가 유지가 됐지 업무와 관련된 거는 날카롭게 비판하고 뭐 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도의회가 보다 좀 그 정책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가지고 디테일하게 좀 들어갔으면 그리고 다른 거는 뭐 칭찬해 주지만 또 방향이 좀 잘못된달지 또는 전시적이랄지 또는 불구불급한 그런 것들이 아니면은 좀 과감히 지적을 하고 대안도 제시하는 그런 역량 능력을 발휘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행정사무감사는 국회가 국정감사가 꽂히듯이 그렇죠. 도의 지방의회는 행정사무감사가 꽂히거든요. 예. 또 스타가 되는 그런 유력한 수단이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활발히 제기하고 대안도 마련하고 뭔가 용광로처럼 막 하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좀 소홀하지 않았냐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의회가 초선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행정을 파악도 못했을 겁니다. 6개월 된 김관영 지사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할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다 또 이런 한 의원은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사실 뭐 김관영 도지사 6개월의 행정사무감사도 있지만 그 전 관련해서 그렇죠. 도정의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발언은 그렇게 적절하지는 않다고 보고요. 다만 얼마나 의회가 전문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자기 역할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이제 초점을 좀 맞추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웠고 사실 앞으로 있을 또 인사청문회가 또 있겠습니다만 이게 제가 해당 그 위원장께 이건 형식적입니까? 그러니까 형식적이다. 맞습니다. 그 형식적이기 때문에 도지사가 또 강행 임명하면 또 진행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형식적이지 않게 많은 법 개정이 이제 필요하고 보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 덧붙이면은 그 서경석 그 전북개발구사 사장과 관련해서 의회가 문제 제기를 했고 또 조금 시일이 지나긴 했지만 김관영 지사가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 수용을 한 거는 아주 잘한 케이스라고 봐요. 그래서 아마 의회와 관계를 껄끄럽게 가는 게 이제 전라북도를 위해서도 좋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고요. 예. 또 의회 입장에서도 이 얘기 요구할 건 다 요구했다고 봐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이제 물론 아직 6개월밖에 안 돼서 그러는데 행정사무감사를 진짜 잘해야 하잖아요. 예, 네. 그 의회 청문회는 협약에 의한 건데 물론 그 청문회의 어떤 발언 내용들이 더 언론이나 이런 데서 많이 보도되고 이러니까 거기에 집중하는 양상이 보이는데 실상 그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청문회는 거의 형식적인 상황이 있기 때문에 예. 실제 도정이 지금 행정사무감사 잘못된 건 조직 개편을 냈잖아요. 그럼 조직 개편 방향과 내용 그리고 예산 투여가 어떻게 되고 그렇죠. 있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도의원들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걸 철저히 못하면 강력한 집행부를 전혀 견딜 수 없게 되는 이유예요. 그래서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예,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정치 토크, 이제 묵은 정치는 가는 해와 함께 보내고요. 새로운 민선 8기, 새로운 정치력으로 도를 위해서 뛸 수 있는 그런 모습 기대해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북일보 이경재 개군논술위원, 참여자치 시민연대 김영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 오후 5시 5분에 인사드리죠. 홍윤혜였습니다. 고맙습니다.